자, 이번엔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1시간 남았네요. 10시 반에는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 CPI 지표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주택 가격 그리고 임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분에게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연수원 주연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으로 많이 뵀습니다. 네네. 연예인 보는 기분. 뭔가 좀 그 방향이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근데 저 많이 배웠어요. 이제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배웠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어떤 큰 기대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볼 텐데 일단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일단 전반적인 그 주제는 고용이긴 한데 아무래도 1시간 있다가 또 CPI가 발표되니까 이번 CPI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CPI에 관련된 이슈는 사실 큰 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포캐스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에 대해서는 거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이번부터 CPI 웨이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중치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CPI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CPI를 할 때 여기에 품목들을 계속해서 변경시킬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짜장면이 들어가 있으면 간짜장을 또 넣기는 조금 애매하고 뭐 이제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걸 짬뽕으로 바꿀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사실 그 지표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비중 변경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그 물가 이야기를 할 때 보통 PC 디플레이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연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2% 베이스를 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아, PC 디플레이터에는요? 거기에는 이제 품목이 조정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연속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 지수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CPI 대신에 PC를 쓰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인 거죠. 그리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PC의 움직임이나 CPI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하향은 하겠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하향하는 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뭐였었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중치 변경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물가 지표라고 하는 거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보는 지표이긴 하지만 사실 실제로 그 물가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물가를 통해서 정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할 때 이용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내가 쓰는 돈이 늘어났는데 그게 현실에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쓰는 돈이 늘어난 부분의 가중치가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중치 변경이 오히려 그 물가 지표가 가중치 변경이 딱 있은 바로 다음에는 약간 높게 나오더라라는 뭐 과거의 통계도 있고 그래갖고 혹시 이번에도 그 이야기는 100%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이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그 내가 밥을 많이 사 먹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야 되겠죠. 근데 밥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CPI를 계산하는 입장에서는 조금만 지나보면 이쪽이 가격도 오르고 많이 썼네?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에는 실제적으로 더 높게 반영이 돼야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CPI의 레벨하고 지금 현재 CPI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가중치를 통해서 보정해 주는 과정이고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밥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빵을 먹기로 결정을 했어요. 더 싼 빵을. 근데 빵은 없어요. 그럼 가중치는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게 될까요? 애매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밥의 소비량이 줄기 때문에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야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역시 교수님의 말씀은 남다르시네요. 알겠습니다. 저의 그 비었던 구석을 아주 심하게 때려주셨습니다. 때리기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또 물가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고용이니까 고용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건가요? 그러면? 오늘 이제 고용 주제를 가지고 나온 거는 사실 그 얼마 전이었죠. 그 논판 페이롤이
51만 7천 건이라는 네. 어마무시한 숫자를 찍어버리면서 시장이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뭐 한 달 그럴 수도 있지. 그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고용에 대해서는 별로 잘 생각을 많이 안 해봤단 말이죠. 즉 우리 고용이 둔화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둔화될 건지 언제쯤 둔화될 건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높은 거지? 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네. 지금 미국 고용시장이 어떤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뭐 한두 달 정도만이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 네. 뭐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고용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러면은 우리가 고용시장을 보는 이유는 뭐죠? 결국 FOMC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라는 네네. 부분이잖아요. 네. 맨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충분히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고용시장 쪽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게 우리의 기대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고용시장 내려가니?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럼 FOMC는 어떻게 바뀔까라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그러면 네. 교수님께서 결론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살짝 엿보고 그 이야기 들어도 될까요? 아니면 네. 아예 그냥 쭉 처음부터 이야기 진행해 주실래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네네. 고용시장 당분간 유감스럽게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즉 51만 7천 건 같은 그런 숫자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거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분간 최소한 한 분기 정도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FOMC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23년 중에 기준금리 인하 별로 좀 약간 이런 쪽의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네. 처음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무겁다. 제가 언제나 그렇죠. 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네. 제가 슬라이드를 조금 준비를 해왔으니까 슬라이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제목을 아예 그냥 미국 고용시장의 약세 전환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제 왜 그런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수요가 즉 고용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과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과거만큼 회복이 안 된 분야도 꽤 있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인 거죠. 단순히 말해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용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경제 상황이 좋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계속해서 고용을 더 추가할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숫자도 좀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은 계속해서 신규 고용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 빠른 속도로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급 쪽으로 한번 보죠. 네. 고용 시장에서의 공급?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인구 쪽을 이제 많이 보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 특징은 뭐냐면은 그 미국 고용 시장에서는 지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쪽에는 이미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어요. 네. 즉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저소득 그 임금을 주는 그런 직장에 취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아직까지 사람을 더 구해야 되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공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수요는 여전히 더 있다. 그러면은 임금 쪽에 아무래도 상승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라면은 당분간 이게 숫자가 적어지는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네. 자, 첫 그림을 보시면은 뭔가 잔뜩 복잡하게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애틀랜타 페드에서 이제 스파이더 차트를 그린 건데 뭐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릴 생각은 없고요. 네네. 거기 주황색 그 선이 보이시죠? 네. 안에 스파이더 차트를 보면은 네. 요게 2023년 1월에 미국 고용 시장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은 선으로 돼 있는 게 2020년 2월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네. 코로나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네. 네. 정상적인 경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코로나 거죠. 바이러스 다 빼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놀랍게도 지금 현재 고용 시장이 그 당시보다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다. 즉 저 스파이더 웹에서 바깥쪽으로 나와 있으면은 고용 시장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시 방향에 보시면 이니셜 클레임스라고 있죠.
네. 거기 보시면은 얘가 지금 거의 바깥 끝에 붙어 있죠. 즉 이니셜 클레임이 굉장히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비중으로 봤을 때 제일 끝에 붙어 있고 네. 이거는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은 이 스파이더 웹에서 보는 바는 뭐냐 하면은 2020년 2월과 비교를 해봤을 때 23년 1월에 고용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눈에 띄는 게 네. 9시 방향에 있는 임금. 네네. 2020년 2월하고 2023년 1월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2020년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4% 5%대 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겪어왔었죠. 이게 놀랍지도 않은 게 벌써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로는 그만큼씩 계속해서 임금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라는 것이고 Average Hourly Earnings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네. 보통 보는 시간당 임금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것도 굉장히 높은 속도로 지금 4.4%까지 많이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과거의 시계열과 비교를 해본다라고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고용시장 상황이 이 정도로 뜨겁다라는 거를 이 스파이더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넌팜 페이롤이 나왔을 때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의 고용이 두드러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서비스업의 어느 산업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쪼개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바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전월 대비해 가지고 고용자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라는 거예요. 보니까 접객 숙박업이 12만 8천 명.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이 기타 서비스가 18,000명. 네네. 그다음에 이 소셜 어시스턴트 그 사회복지 같은 사회복지 같은 거 거기서 17,400명 이렇게 늘어난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쪽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헬스케어 쪽, 그다음에 조금 놀랍게도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즉 전문직인 네네. 거죠. 이쪽에서 고용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는데 이 박스 부분이에요. 네. 여기 점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좌측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 즉 바그래프와 얘의 스케일이 다르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은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아더 서비스, 그다음에 소셜 어시스턴트 쪽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2020년 2월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고용자 수가 아직까지도 감소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정상화가 안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일자리 안 됐다는 거네요. 네. 즉 다시 말해서 레저 쪽을 보시면 49만 5천 명만큼이나 고용자 수가 줄어 있는 네네. 거예요. 그 다음에 아더 쪽에서는 즉 기타 서비스 쪽에서는 12만 1천 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 쪽에서는 28만 6천 명. 네. 놀랍게도 이 숫자를 다 더해 보면 90만 명 가량이 됩니다. 이 세 개의 서브 섹터에서만 90만 명 정도를 덜 채용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2020년 2월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자, 다른 섹터를 보시면 다른 섹터는 조금씩 뭐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적게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다 그 이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특히나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우리가 보통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은 호텔에서 어코모데이션 하는, 즉 접대하는 그쵸. 이제 그 이렇게 응대해주고 네네. 이런 서비스 업종들, 그 다음에 음식료 네. 서비스 업종들, 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서빙을 네.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어요. 락다운이 발생을 했어요. 제일 먼저 어디가 문 닫을까요? 대면 업종들이 네, 문을 그렇죠. 닫겠죠. 네네. 전형적인 대면 업종들이다라는 거죠. 소셜 어시스턴트도 마찬가지예요. 즉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이거를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른 서비스를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면 접촉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망령에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망령, 그러네요. 예, 맞네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노동시장이 이렇게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제서야 좀 기지개를 펴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2만 8천 명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 네.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올라가야 될 수요가 채워야 될 수요가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냥 극단적으로 2020년 2월까지만 가자라고 해도 90만 명을 더 채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 고용이 좀 더 많아져야 되겠네요. 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을 보죠. 그러면은 이 섹터들을 보시면은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아까랑 동일합니다. 점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제 2020년 2월 대비해 가지고 지금 모자란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바그래프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시간당 평균 임금을 나타내고 있어요. 같은 업종에서 임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적네요. 아니요. 이거는 평균 임금이에요. 지금 현재 평균 임금이에요?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평균 임금이에요. 2023년 1월에서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세 서브섹터들, 세 업종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저임금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죠. 네. 푸드앤 뭐 이쪽, 그 다음에 어코모데이션 그렇게 임금을 많이 주는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네. 그리고 소셜 어시스턴트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사실 높은 임금을 드리고 있지는 못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채워져야 될 노동자군들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채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요. 네. 우리가 이번 지표에서 봤던 게 고용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늘어났지만 임금 상승률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약간 안도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표도 보면은 서비스업 쪽에서 고용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숫자를 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저임금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은 어느 정도 제한된다라는 거죠. 그런 지표를 앞으로 몇 번 더 보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당 임금을 이야기를 하면서 1월에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5%대가 아니고 4%대야. 네네. 이게 얼마만이야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다른 고임금 직군들, 예를 들어서 인포메이션이라든가 네. 금융업종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이전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쪽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인포메이션 쪽은 감소하고 있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파이낸셜 쪽도 뭐 6천 명 정도 뭐 늘어났다고 보기도 조금 민망한 수준이죠. 네네. 그런 쪽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데 이쪽에서는 이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임금 상승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저임금 쪽에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저는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들리는데요. 조금 더 보시죠. 뭐. 네, 그렇죠. 더 긍정적이었으면 저도 좋겠지만.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쪽 부분에 수요가 여전히 있다. 네네. 그리고 여기는 저임금 직종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수요를 이야기를 할 때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그 인트로덕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순수한 고용 수요는 어떻게 될까라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경제 활동이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잡 오프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지난달에 내가 못 채웠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그 부분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네. 그다음에 지난달에 채용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퍼레이션 즉 그 잘라낸 네네.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은 이번 기회는 얼마만큼 순수하게 고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점으로 돼 있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용 시장에서는 이게 흔히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고용할 때 우리 이번에 10,000명 고용할게요. 네. 그다음에 다음 달에는 10,000명 자를게요. 이런 것들이 막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볼레타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12개월 무빙 에버리지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 검은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게 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해 보면 가장 최근 숫자가 38만 2천 건이 나와요. 네. 즉 다시 말해서 지난달에 있었던 거 다 배제하고 네. 이번 달에 순수하게 얼마만큼 더 고용에 대한 오프닝이 생겼니? 그러면 약 38만 2천 건 정도 생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높네요. 높죠. 여기 보시면은 아래에 주황색 실선이 하나 있죠. 네. 요게 코비드 이전에 자료를 평균해 본 숫자예요. 약 87,000건이 나옵니다. 즉 2020년 2월 이전부터 데이터가 있을 때까지를 다 애그리게이트해서 평균을 내본 거죠. 이게 87,000건이라는 거예요. 즉 미국 경제는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물론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가장 평균되는 수준은 87,000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새로운 잡이 오프닝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38만 2천 건만큼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지금 경제 상황에서 잡의 오프닝이 굉장히 즉 잡에 대한 수요가 노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력난이다. 구인난이다. 구인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한 가지 또 놀라운 게 뭐가 있냐면 물론 12개월 무빙 에버리지를 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임팩트가 있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래프 전체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부분을 제외해 보시죠. 코로나 피리어드를 제외하고 난다라고 한다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38만 2천 건인데 다음 달에는 10만 건이 될 것이야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무빙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충격을 다 배제해 버린 거죠. 그래서 숫자 자체는 크게 움직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미국 경제에서 잡 오프닝이 따라가는 숫자는 그 추세가 생각보다 높은 수준에서 당분간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특정 섹터에서 이게 수요에 지금 그 잡의 수요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 더 채워야 돼요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순수하게 경제 활동만으로 보고 있어도 다른 섹터들 거기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섹터들도 이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51만 7천 건까지는 아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는 부분이 계속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안정되는 숫자가 나왔는가 싶었는데 또 한번 튀어오르고 또 한번 튀어오르고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낮은 숫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이 숫자가 완전히 허황된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게 그 필라델피아 페드에서 이제 서베이 오브 프로페셔널 포캐스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그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들의 그 서베이를 해요. 거기에서 이번 1분기 논판 페이롤의 증가 수치에 대한 평균을 문의했을 때 월별 28만 5천 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숫자보다는 약간 낮지만 거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8만 7천 건,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숫자들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 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은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봐서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CPI 인플레이션이 왜 안 좋으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니까 소비를 하는데 더 많이 못 쓸 것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소득이 작은 사람들은 살기 정말 힘들겠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굵은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얘는 지금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을 소득 수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구분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인플레이션, 즉 다시 말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음식료를 사는 비중이 더 높겠죠. 엔겔 지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만약에 그러니까 음식의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크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비한 거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계산해보고, 그러니까 저 표는 그거네요. 그 버텀 40%라고 하니까 소득 하위 40% 계층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아까 표에서 나온 것처럼 0.4%포인트 정도는 더 물가가 올랐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이에요. 처음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40%에서 80% 사이 소득, 이때가 올라가다가 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드저스트를 했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어드저스트를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못 사겠어 비싸가지고 그러면 빵을 산다라는 거죠. 그럼 라면을 산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처음에는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라는 거죠. 결국 연준은 여기에 신경을 쓸 테니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 갈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겠구나 생활하는 게 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물가를 더 떨어뜨려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생각해봤어요. 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본래의 포인트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노동 공급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를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통 저소득층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통계를 보고 이야기를 할 때 저소득층은 그러면 얼마나 취업을 하지라는 생각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라는 거는 임금이 있잖아요. 이미 취업을 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통계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미국에서 이거를 프락시로 사용을 하는 게 주로 이제 인종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안도 그렇고 히스패닉도 그렇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백인과 비교하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게 정치적으로 바른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노동 참여율을 한번 보시죠. 여기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게 2020년 이전의 평균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평안했던 상대적으로 평안했던 때의 노동시장 참여율인 거죠. 인종별. 그리고 지금 바그래프로 나와 있는 게 23년 1월의 노동시장 참여율이에요. 이거를 보시면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시안, 히스패닉은 그때보다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네. 나는 일할 의지가 있어. 뽑아주세요. 내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백인 계층은 이 갭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죠. 아유. 물론 제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그러면은 백인 계층이라고 해가지고 백인 저소득층은 없어?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그런 자료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대리적인 자료를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는 고용 인구 비율이에요. 보시면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 고용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과거에 비해서. 아시안도 그렇고 히스패닉도 그렇죠. 백인 계층도 거의 비슷한 수준. 거의 비슷하네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일단 내가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없는 노동 종사자들 내지는 노동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시장에 달려들었다. 많이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즉 다시 말해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노동 공급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랑 이번 표를 좀 종합을 해보면 분명히 서비스 쪽에 고용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미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유색인종이라고 부르는 저희를 포함해서 유색인종들은 이미 고용시장에 많이 진출을 했지만 백인분들이 지금 진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빨리 메우기에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최소한 그런 식으로는 얘기를 하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거를 잡마켓에서의 그 마찰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찰적인 실업이라는 얘기를 하죠.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근데
바로 나가서 다음 직장을 구할 수가 있나요? 보통은 잘 안 되죠. 힘들죠. 왜냐하면은 뭐 제가 경제를 했는데 우리는 경제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금융한 사람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한다라든가 뭐 아니야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필요해 좀 더 뭐 다른 사람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구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구해지는 건 아니죠. 네. 이게 마찰적인 실업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로우 인컴 쪽의 서비스 섹터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미 이쪽으로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 진짜 사람 없다. 이제 진짜 그렇게 사람이 없어 되는 보인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공급 측면에서 이게 빠른 속도로 이거를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의구심이 계속 드신다. 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냥 가격이 올라가겠죠. 임금이요. 여기서의 가격은 임금이죠. 보시면은 레저앤 허스피탈러티, 그 다음에 아더 서비스, 네. 그 다음에 소셜 어시스턴스. 네. 아까 제가 말했던 대표적으로 고용에 대한 수요가 있는 쪽이죠. 이쪽에 지금 임금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쪽에서는 임금이 지금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런 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즉 제가 다시 말해서 쓸데없이 터무니없는 그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오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네네. 네, 현실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은 그런 거를 시사를 한다. 다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쪽에서 임금 상승 압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좀 안정화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상승 압력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은 그래서 노동시장에 고용 수요는 많고 공급은 잘 모르겠고 가격은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자체만으로 봤을 때 신규 고용 수요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가장 최근 자료로 볼 수 있는 게 뭐죠? 보통 신규 실업수당이 실업수당 되는 청구. 거죠. 그렇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되는 거죠. 네. 이 숫자가 문제예요. 지금 여기 그림을 제가 이상하게 가지고 왔는데 그림을 이상하게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이에 너무 미친 듯이 떴기 때문에 그건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냥 잘라버린 네. 거예요. 숫자를 보시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평균은 코비드 이전을 보시면 약 34만 4천 건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얼마냐면은 19만 6천 건이죠. 그나마 올라와서 이 정도라는 얘기예요. 네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지속 실업수당, 즉 다시 말해서 2주 이상 실업됐어. 그러니까 나는 인슈런스를 통해서 수당을 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코비드 이전에도 약 290만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게 숫자가 160만, 170만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죠. 너무 낮네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직 갈 길이 꽤 멀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이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 봤던 노동시장의 그 스파이더 차트가 이렇게 된다는 자,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요거는 네. 그러면은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네. 간단히 말씀만 드리죠. 네. 제가 이거를 준비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 부분이었어요. 2월 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의 파월 의장께서 네. 사실은 저쪽에 파월 의장께서 인터뷰를 하셨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 한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거야라는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생각보다 매파적이지 않은데 맞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가지고 네. 그날 시장이 환호했죠. 그래가지고 시장이 주가 지수를 쫙 들어 올렸어요. 자, 몇 개 봅시다. 사실은 여러 개 있는데 파월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two more rate increases. 네. 금리 인상 그것도 복수형. 두 번이라고 생각할 건덕지가 있을까요? 자, 일단 넘어가 봅시다. 네. 그 다음에 미네아폴리스 페드의 카시카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같은 날이에요. 그 다음에 아틀란타 페드의 보스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2월 8일 날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 이 세 개를 보면은 파월이 얘기를 한 게 복수가 두 번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조금 다른데 약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니야 원래 매파적인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자, 일단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뉴욕 패드의 윌리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인플레이션을 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이고 그 금리 수준을 a few years, 몇 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라고 몇 년 동안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죠. 몇 년? 잠깐만, 23년이 아니고 24년? 뭐 이렇게 되는 거니? 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 다음에 페드 거버너 중에 월러라는 분은 인터레스트 레이트 하이어 포 롱거라고 얘기를, 이것도 또 길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리치몬드의 바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현재 경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2월 8일 날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야 잠깐만, 사실 연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 이게 어디를 봐서 덜 매파적이니? 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23년 중에 과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지금 시장에서는 23년 말에는 금리 인하를 한 번은 할 것이야, 내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2번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앞에서 고용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고용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금리 올리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물론 제가 생각한 그 기조가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달라지겠지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빨리 안 떨어질 거예요. 올해 중에 3%대 중반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고용시장 좋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 떨어지고 기준금리를 왜 안 올리지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고용 지표를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저소득 임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그 측면으로 하나만으로 좀 희망을 걸었었는데, 그 숫자보다는 지금 고용이 더 늘어나야 되는 숫자가 훨씬 더 시장엔 직관적으로 다가올 테니까 우리는 좀 고용 시장에서 당분간은 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숫자를 좀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시간 좀 너무 길게 했는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